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이라디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연출하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는 차경희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요, 조금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어요. 추석 특집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도 추석 맞아서 어떤 기획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실천문학이라는 개간지에 2019년 여름호에 실린 단편소설 하나를 전체를 다 읽어드리려고 저희가 기획을 했어요. 김지연 작가의 우리가 해변에서 주운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약간 늦여름의 쓸쓸함 같은 것도 있고 지금 계절이랑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워낙에 사실 개인적으로 김지연 작가의 팬이다 보니까 작품 전체를 한번 읽어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는 마음에서 이런 기획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네, 김지연 작가 어떤 작가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도 주영님의 추천을 통해서 알게 된 작가이고 실천문학 이번 2019년 여름호에 실린 작품으로 처음 읽게 됐는데 궁금해지기도 했고 이제 작년 2018년 문학동네 신인상 소설 부문으로 등단을 했다는 이제 이력을 보고 네. 그 2018년 가을호죠. 거기 문학동네에 실린 작정기를 이제 찾아서 읽어보게 됐는데요. 전문 낭독과 함께 소개해드릴 그 우리가 해변에서 주운 쓸모없는 것들이랑 분위기가 굉장히 닮아있는 소설로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네. 두 작품 다 묘한 매력이 있는 소설을 쓰는 작가라는 거를 좀 인식하게 만들어준 그런 작품이라 저한테 좀 좋은 느낌으로 기억이 되는 작가로 저한테는 첫인상이 새겨졌는데 등단한 다음에 문학동네와 가진 인터뷰를 보니까 꽤 오랫동안 소설을 써오기도 했고 네. 직장을 그만두고 4, 5년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쓰고 굉장히 많은 투고 끝에 이제 네. 등단을 했다고 봤는데요. 혹시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실천문학에 실린 작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김지연 작가가 발표했던 작정기라든가 그 문학동네 아마 블로그에 있을 거예요. 인터뷰 찾아보시면 조금 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전문 낭독으로 소설 전체를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김지연 작가 모시고 직접 우리가 해변에서 주운 쓸모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지금부터 김지연 작가의 단편소설 우리가 해변에서 주운 쓸모없는 것들을 KBS 김성희 성우의 낭독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변에서 주운 쓸모없는 것들. 김지연. 우리는 인적이 드문 해변을 찾고 있었다. 모두가 더위를 피해 도시 바깥으로 그늘로 물가로 떠나는 계절에 한국에서 사람이 거의 없는 해변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딘가 모두의 시야를 벗어난 외딴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는데 그건 전적으로 나체로 바다에 뛰어들어 보고 싶다는 나의 한가로운 소망 때문이었다. 내가 맨 처음 그 말을 한 것은 아주 오래전으로 그때 내 정수리에 자란 흰머리를 뽑고 있던 사람은 진영이었다. 아무리 뽑아도 흰머리가 줄지 않는지 진영은 한숨을 쉬며 족집게를 내려놓았다. 언니, 차라리 염색을 해. 아주 검은색으로. 아니면 아주 노란색으로 하든지. 난 흰머리 같은 건 상관없지만. 그래서 바다에서 나체로 수영을 하고 싶다는 내 말을 듣지 못했나 싶어서 그 말을 할 때 나는 진영이 흰머리를 뽑기 쉽도록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소리로 웅얼거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했다. 바다에서 홀딱 벗고 수영하고 싶어. 진영은 휴지 위에 모아둔 흰머리를 휴지통에 버리려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에이, 쌤은 수영 못하잖아요. 홀딱 벗는 건 잘하지만. 진영은
내 말에 딴지를 놓고 싶을 때에만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대했다. 그러네. 당장 수영부터 배워야겠어. 어떤 기분일까? 야외에서 맨몸이 된다는 거는. 진영은 다시 침대로 돌아와 내 몸 위로 반쯤 포개져 누우며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도대체 왜 그런 게 궁금한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궁금하면 해봐. 혼자? 같이 하자. 그래? 그럼 이번 여름에? 콜? 그게 진영과 내가 세운 계획의 전부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농담이었다. 여름 휴가는 8월 첫째 주로 정해졌다. 대학생인 진영도 고등학교 교사인 나도 긴 방학이 있었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는 진영은 그때만 쉴 수 있다고 했다. 곧 졸업인데 알바는 그만두고 취업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가 싸울 뻔도 했는데 동생이 셋이나 있는 진영은 맞으라 그런지 쓸데없이 책임감이 강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 해 휴학하고 일만 한 적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동생들 용돈을 챙기고 부모에게 생활비도 보탰다. 이제 성인이니까 자기 몫의 밥값은 하고 살아야 한다면서 말이다. 대학 시절 내내 등록금 걱정도 없이 집에서 보내주는 용돈을 받으며 살았던 나는 그런 진영을 볼 때마다 안쓰럽기도 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일기도 했다. 휴가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까지도 나는 여전히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채였다. 그래도 물에 뜨는 정도는 가능했고 알몸으로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수영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건 벌써 반년 전 농담이었다. 진짜 그럴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그 마음은 봄을 지나면서 다 사라졌다. 하지만 진영이 그때의 농담을 기억해내고 정말 할 거냐고, 해야 한다고, 여자라면 한 번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놀리듯이 말했을 때는 어떤 혹이나 오기 때문에 그럼 당연하지 하고 말해버렸다. 내가 남해안의 작은 마을에 있는 펜션을 찾아 예약했다. 작은 마을이면 볼 것도 적을 테니까 찾는 사람도 적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였다. 실제로 휴가철인데도 마을은 한적했다. 펜션에 도착하기 전 어느 번화가를 지날 때에는 이곳도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달리자 홈플러스, 다이소, 올리브영, 스타벅스, 휴대폰 대리점, 편의점 같은 건 죄 사라지고 야트막한 산과 논밭만 나타났다. 오가는 차는 거의 없었지만 구불구불해서 도저히 속력을 낼 수 없는 산길을 지났고 마침내 푸른 바다와도 마주쳤다. 진영은 차창에 붙어 탄성을 질렀고 나는 그 소리만으로도 떠나온 기쁨을 느꼈다. 펜션은 아주 외딴 곳에 있었다. 마지막 300m 정도는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해안도로를 지나야 했다. 진영은 정말 공기가 다르다며 차창을 열어 얼굴을 내밀고 떠들었지만 나는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운전하느라 신경이 바짝 곤두섰다. 비탈진 흙바닥에 자주 바퀴가 헛돌았고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았다. 길을 따라 한참 들어갔는데도 펜션은 보이지 않고 길 전체를 가로막은 철문과 철망이 나타났을 때는 나도 모르게 씨발 욕을 내뱉었다. 그제야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져 있다는 걸 알았다. 한숨을 푹 쉬며 차분히 펜션 주인에게 전화를 건 것은 진영이었고 몇 마디 대화 뒤에 한 남자가 달려와 문을 열어주었다. 차창을 내리고 안녕하세요 말을 건네자 남자도 꾸벅 고개를 숙이고는 얼른 지나가라고 손짓을 했다. 우리가 문을 통과하자 남자는 다시 철문을 잠갔다. 나는 아까 욕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진영이 금세 노래를 흥얼거리며 그 일은 없었던 것처럼 굴었기 때문에 나도 그냥 넘어가 버렸다. 수풀에 가려 보이지 않던 펜션은 철문을 지나자 금세 나타났다.
진영과 나는 2층 방에 짐을 부려놓고 에어컨부터 튼 다음에 침대에 누웠다. 먼 곳까지 차로 달려온 때문인지 잠이 들 뻔도 했는데 진영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알람이야. 진영은 벌떡 일어나 가방에서 피임약을 꺼내 한 알 먹었다. 진영은 생리를 안 하는 수술을 하고 싶다고 늘 말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위성 지도를 보며 갈 수 있을 만한 작은 해변들을 찾아보았다. 수건을 전해주러 온 남자가 뭐 더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을 때 주변에 한적한 해변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별 기대 없이 말했는데 남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펜션 바로 앞을 가리켰다. 펜션에서부터 해안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비탈져 있었고 바닷바람을 막으려고 심은 듯한 소나무가 빽빽이 자라고 있었다. 남자는 그 소나무 너머를 가리켰다. 너무 좁은 탓인지 소나무에 가려진 탓인지 위성 지도를 보며 찾을 때에는 전혀 해변처럼 보이지 않던 곳이다. 오면서 보셨죠? 펜션으로 오는 길목의 철문이요. 여기 주변이 다 제 땅인데 하도 별의별 사람들이 나다니면서 오만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기껏 키운 나무를 잘라가고 펜션 앞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불이 날 뻔도 하고 그래서 열뻗쳐서 그 문을 만들었어요. 저 해변으로 가려면 그 출입문을 통과해서 우리 펜션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해안 절벽으로 내려가다가 추락사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두 분 말고는 예약 손님이 없거든요. 뭐 엄청 작은 해변이긴 한데 그래도 둘이서는 떡을 치죠. 남자는 펜션 앞마당 옆으로 난 작은 길로 내려가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발코니에서 내다보니 양쪽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그쪽만 울타리가 없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았다. 남자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부르라는 말을 남겨놓고 1층으로 내려갔다. 둘만 남게 되자 진영이 히히거리면서 물었다. 오늘 밤? 그래. 진짜? 진짜. 참 희한한 사람이야. 처음 봤을 땐 이런 사람일 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저 선생은 저렇게 별 수 없이 살다가 심심하게 죽겠다. 진영과 내가 처음 서로를 알아본 것은 학원에서였다. 그 해에 나는 기간제 교사 자리를 구하지 못해 입시학원에서 일했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나는 열의가 없는 선생이었고 오랫동안 암기한 것을 기계적으로 발설할 뿐이었다.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임용고사도 더는 치르지 않았다. 그나마 내가 가진 이력으로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그것뿐이라 계속할 뿐이었다. 진영은 지난해에 학교에서 내 수업을 들었다며 아른체를 냈다. 생물쌤이면서 왜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 아니었어요? 사고 쳐서 잘렸어요? 아, 기간제였구나. 일부러 다녔던 학교에서 먼 학원으로 자리를 구했는데도 진영이 나타나서 당황스러웠던 나는 진영에게 학교가 어딘지 정말 작년에 내 수업을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도 나는 네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말했다. 그런 부루퉁한 말에도 진영은 상처받지 않는 것 같았고 쌤 진짜 머리 나쁘네 하고 웃어넘겼다. 그 뒤로는 마주칠 때마다 자기를 기억하냐고 물었고 나는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 나는데 안 나는데를 반복했다. 나는데는 바쁘니까 더 말 걸지 말라는 뜻이었고 안 나는데는 좀 떠들 여유가 있으니까 이리 와서 네가 누군지 설명해보라는 뜻이었다. 그럼 진영은 그날 있었던 일을 내게 들려주었다. 당연히 안 나는 데의 날이 더 좋았다. 해가 지기 전까지 드라이브를 했다. 해안을 따라 마구 달리다가 경치가 좋은 곳이 나오면 잠깐 차를 세워두고 구경을 했다. 진영이 몽돌 해변은 처음 본다고 해서 잠깐 해변으로 내려가 발을 담그기도 했다.
맨발로 걸으니 너무 아프다며 으악으악 소리를 지르면서도 지압이 제대로 된다고 한참을 돌아다녔다. 바닷물에 젖은 몽돌은 검은 진주처럼 빛났고 파도에 휩쓸리며 몽돌이 구르는 소리가 귀엽게만 들렸다. 사람들의 몸에 부딪혀 공중으로 퍼져나가는 파도는 햇빛을 잔뜩 머금어 눈이 부셨다. 해변의 아이들은 고무 튜브를 끼고 새된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는데 그 소리들처럼 행복에 가까운 비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심지에 있을 때는 별로 좋아해 본 적이 없는 소리였다. 나도 깍 비명을 지르고 싶어질 때마다 진영의 손을 꽉 잡았다. 진영이 내 허리를 감고 입을 맞추려고 했을 때는 웃으면서 고개를 돌렸다. 그때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7,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은 남자는 잠시 내 눈을 피하지 않더니 고개를 돌리며 침을 뱉었다. 그냥 뱉은 걸까? 진영과 나를 보고 뱉은 걸까? 후자라면 그 다음 행동도 있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다가와 욕을 한다거나 몰래 따라와 뒤통수를 친다거나. 그런 추론까지 하는 것은 그런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키스하는 것을 봤다는 이유로 우리를 벌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학생이었을 때 늦은 밤 전철을 기다리며 여자친구와 벤치에 앉아있다가 가볍게 입을 맞추었을 때도 그랬다. 아주 짧았으니까 줄곧 우리를 주시하지 않았다면 보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어느 틈엔가 곁에 와있던 노인이 지팡이로 내 다리를 세게 쳤다. 더러운 년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잔뜩 화가 나 있었다. 당연히 누구보다 더 화가 난 것은 우리였는데 한편으론 무서웠다. 왜 그렇게까지 악의를 갖는 건지 알 수 없어서 더 그랬다. 우리가 영감님한테 뭐 했어요? 했냐고. 여자친구가 악에 받쳐 소리칠 때 나는 얼른 집에 가고 싶다고만 생각했다. 그 노인과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기만 하는 승객들 앞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그 이후로 나는 편집증 환자처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로 보이는 증거를 찾아내려고 했다. 나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피하고 싶었다. 그 노력은 오래 가지는 못했다. 그런 것까지 추론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건 충분히 고된 일이었다. 결국 모든 것에 무감해지기로 했다. 표면적인 것 외에는 반응하지 말자. 함의가 있다고 넘겨짚지 말자. 함의를 찾으려고 애쓰지도 말자.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걸로 알자. 다른 사람의 속을 파헤치려는 걸 포기해야 한다. 오해일지도 모르는데 그 오해로 내가 돌아버릴 지경이었으니까. 미쳐버리기 전에 그만둬야 한다. 의심하는 것, 곡해하는 것. 그러니까 거리를 두자.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다. 퇴근해 버리면 그만이다. 진짜 삶은 진짜 관계를 맺는 사람과 나누면 된다. 차로 돌아가자. 거기서는 그나마 맘 편히 껴안을 수 있었다. 아름다운 해안도로만 계속 이어지진 않았다. 길을 잘못 들어 도착한 어느 곳은 거의 폐촌이었다. 바다를 보며 달리는 데에 도취되어 계속 바다 쪽으로만 핸들을 꺾은 결과였다. 아무도 살지 않는 듯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담도 허물어진 집들이 있었다. 몇몇 멀쩡한 집들도 보였지만 사람이 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차를 돌릴 때를 찾다가 마을 제일 안까지 꾸역꾸역 들어가고 말았다. 거기도 차를 돌릴 공간이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빈 주차장이 나타났다. 주민이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큰 주차장이었다. 주차장 옆에는 낡은 해안초소 건물도 하나 있었다. 잠깐 허리도 펼 겸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진영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초소 건물로 들어갔다. 나는 팔을 쭉 뻗으며 바다를 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 섬이 하나 있었다.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송전탑이 세워져 있고 바다 위로 전선이 지나는 걸 보면 사람이 사는 듯했다. 어떻게 왔어요? 웬 여자가 다가와 내게 말을 붙였다. 그냥 여행 왔다가 돌아다니는 중이에요. 여자는 그럼 그렇지 하는 투로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타고 온 차 안쪽을 곁눈질했다. 그러더니 또 얼른 바다를 가리켰다. 저기 섬 보이죠? 옛날에는 여기서 저 섬까지 전기 운항선이 있었어요. 근데 저 섬에 이젠 아무도 안 살아서 배도 없어졌죠. 아, 그래서 여기 주차장도 있는 거군요. 내가 적당히 장단을 맞춰주자 여자는 신이 나서 말을 계속했다. 근처에 조선소 망한 뒤론 다 빠져나갔어요. 여긴 그전부터 어차피 나 같은 늙은이들 뿐이긴 했지만 그래도 오며 가며 들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이젠 관광객들 뿐인데 이 동네는 볼 것도 없고 팔 것도 없어서 아무도 못 오죠. 여자는 오랜만에 말상대를 만난 것이 반가운지 계속 떠들어댔다. 나는 처음 대꾸를 했던 것도 후회가 되는 참이라 입을 다물었다. 겨우 오는 놈들이래봤자 쓰레기 투기를 하는 놈들 뿐이야. 저기 좀 봐. 여기다 다 버리고 간다니까. 소파, 냉장고, 자전거, 저런 큰 것까지도 다. 그것뿐이게 개랑 고양이도 버려. 하여튼 별의별 걸 다 버리고 가. 요 앞바다도 내 어릴 땐 저 바다까지 투명했는데 더럽고 냄새나고 똥물 다 됐지. 내가 억지 웃음을 띠며 여자의 말을 듣는 동안 진영이 초소에서 돌아왔다. 진영은 여자를 흘낏 쳐다보고는 그쪽으로는 등을 돌리고 선 채로 내게 말했다. 화장실은 잠겨있더라. 저긴 안 쓰는 건물이야. 화장실 급하면 우리 집에 가. 진영의 말에 여자가 대꾸했다. 진영은 여자와 나를 번갈아 본 다음에 아무 말 없이 차문을 열었다. 가자, 언니. 화장실 안 가도 돼? 진영은 또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타서는 차문을 닫았다. 나도 차에 탔다. 여자는 멀뚱히 서 있었다. 지금 저 할머니 집에 가자는 거야? 그러자는 게 아니라 안 급하냐고. 참을만 해. 마을을 빠져나오며 룸미러를 보았을 때 여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차 뒷공무니를 보고 있었다. 근데 무슨 얘기했어? 다시 도로로 나오자 진영이 물었다. 모퉁이를 돌며 사이드미러를 보니 그 마을이 작게 내려다 보였다. 멀리서 돌아보니 한적하고 깨끗해 보였다. 사진으로 찍으면 제법 예쁘게 나올 것도 같았다. 마을이 다 망했다는 이야기. 아하. 진영은 무슨 내용이었을지 뻔하다는 듯 더는 묻지 않았다. 저녁에는 미리 찾아둔 식당에 가서 조개찜을 먹었다. 종업원이 조개가 종류별로 차곡차곡 산처럼 쌓인 냄비를 테이블로 가져올 때 진영과 나는 탄성을 질렀다. 술은 입에도 안 되는 나 때문에 술 마실 기분이 안 난다면서도 진영은 소주를 한 병 반이나 마셨다. 한 잔에 이 조개찜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안 취한다니까? 운전해야지. 참, 그렇지. 야, 너 취했다. 그러려고 마시는 건데? 국물이랑 먹으면 안 취한다면서. 그래서 국물은 조금만 먹었어. 남은 국물엔 칼국수 사리를 넣고 끓여서 내가 거의 다 먹었다. 계산대 앞에서 진영과 나는 잠깐 실랑이를 벌였는데 일단 내가 다 계산을 하기로 미리 정해두었음에도 취한 진영이 자꾸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우겨댄 것이다. 쌤, 내가 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자 직원이 진영의 카드를 받으면서 말했다. 선생님이시구나.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영과 나 사이를 설명하는 가장 마음에 드는 말도 아니었다. 선생님 아닌데. 하지만 진영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얼른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왔다. 주차를 해둔 방파제 앞까지 조금 걸었다. 불을 밝힌 횟집들이 줄을 지어 늘어서 있는 것 치고는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한 항이었다. 낮 동안은 해가 쨍쨍했는데 예보에도 없던 구름이 잔뜩 껴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항구에 매달린 작은 어선들이 파도가 일 때마다 자기들끼리 부닥치며 뻑뻑 소리를 냈다. 어디에 주차를 했었는지 헷갈려서 키를 누르며 한참을 돌아다녔다. 겨우 삐빅하는 소리와 함께 후미등이 번쩍이는 차를 찾아냈다. 내가 차를 찾아 돌아다니는 동안 진영은 방파제 끄트머리에 혼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이쪽으로 오라고 소리를 쳐도 아무 대꾸가 없기에 돌아보니 휘청거리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달려가서 바다로 고꾸라질 뻔한 진영을 가까스로 붙잡았다. 그 펜션에는 하룻밤만 묵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해변에 가려면 그날 밤밖에 없었다. 그런데 진영은 일찍부터 너무 취해서 펜션으로 돌아오자마자 잠이 들어버렸다. 막 10시를 넘었을 때였다. 나는 작게 코를 골며 잠든 진영의 얼굴을 보았다. 아주 낯선 곳에 와서 친밀한 것이라곤 진영의 얼굴밖에 없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더 긴밀해지는 기분이 들곤 했다. 아무리 반복해 살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생소한 세상에서 내게 안정감을 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다시 임용고사를 칠 생각을 한 것도, 학교에 자리 잡아야겠다 마음먹은 것도 나 역시 진영에게 안정감을 주고 싶어서였다. 아무리 애써도 내게는 별다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였지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싶었다. 나도 진영의 옆에서 잠깐 졸다가 11시쯤 상주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깼다. 뭐해? 휴가. 받아왔어. 뭐야, 너 또 나랑 여행 간 거야? 상주의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상주는 내가 진영과 약속이 있을 때나 여행을 갈 때 부모님에게 함께 간다고 말해두는 친구였다.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사는 나로서는 변명이 필요했다. 상주는 내 지인 중 나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와 진영의 관계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왜 친한 사람들에게도 커밍아웃 하지 않냐며 요즘 세상에 숨기고 사는 게 더 촌스러운 거 아니냐고 말했을 때는 다시 보지 않으려고 했었다. 너는 편협한 인간이라고, 너의 세상은 좁고 너는 그 중에서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내가 말했다. 네 주변에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만 있어서 다 동성애에 찬성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원사회가 얼마나 보수적인 데인지 모르냐고. 조금만 이상한 소문이 돌아도 학부모들이 나를 자르라고 탄원을 해올 것이다. 그러면 그 일로 벌어먹고 사는 일밖에 모르는 나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 상주는 그 말들에 다 동의했지만 내게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 너 역시도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좁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냐고 되물을 뿐이었다. 그 말은 오랫동안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좁게 살아간다. 비밀 첩보원처럼.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계속 더 촌스럽게만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진영과 나는 딱 한 번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헤어질 결심을 한 다음에 상주에게 말했다. 가르쳤던 학생과 사귀었었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해 재수를 했는데 대학에 붙고서 나에게 축하해달라며 갑자기 연락이 왔기에 만났다가 그렇게 되었더라고. 진영이 전화를 걸어 저 진영인데요, 기억나요?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좋을지 고민했다. 막상 고른 것은 안 나는데 라는 말이었지만
진영은 푸하하 웃으며 기억하는구나 하고 말했다. 상주는 나이차를 셈하며 20살짜리랑 놀라워하다가 이제 다 끝이라면서 뭐하러 말하는 거냐고 의아해했다.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억울했다고 말했던 것 같다. 그 즈음 결혼하는 동료 교사들이 많아 더 그랬다. 그냥 저 둘이 좋아서 같이 산다는데 온 사방에서 몰려와서 축하를 하고 축가를 불러주고 맹목적으로 행복을 빌어준다는 것이 나로서는 그냥 억울했다. 그런 마음이 나를 나쁘게 만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지나간 것만 말하는 버릇 좀 버려. 상주는 그렇게 말했었다. 미리 말했으면 자기가 우리 둘 사이를 축하해주지 않았겠냐고. 하지만 지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하는 건 늘 두려웠다. 말하는 순간 다른 것이 되어버릴 것만 같았고 나로서는 변화를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고 그 변화에 대해 누군가에게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것도 번거롭기만 했다. 나는 내가 다 겪은 것, 감당한 것, 견뎌낸 것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용기가 났다. 그냥 집에다가도 애인이랑 간다고 말해버리는 게 낫지 않아? 뭐하러 그래.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어. 괜히 이것저것 따져 물으면 어쩌라고. 그래도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 그냥 지금이 좋아.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 웬일로 전화했어? 집 가는 길에 심심해서 잘 지내나 해서. 부모님은 주말마다 내가 상주와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상주와는 벌써 1년 넘게 만난 일이 없었다. 뭐하다 이제 들어가? 난 잘 지내지. 너도 잘 지내지? 난 못 지내. 지금 퇴근하는데 잘 지내겠어? 안 됐다. 난 잘 지내는데. 상주는 내 말에 한참을 웃더니 그럼 됐다며 자기 이름을 빌려서 간 여행이니까 꼭 자기 목까지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통화를 하는 소리에 시끄러웠는지 진영이 깼다. 몇 시야? 11시. 속 괜찮아? 잠에서 막 깬 사람의 찌푸린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진영이 통화를 다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괜찮아. 팔팔해. 그냥 좀 피곤했나 봐. 어젯밤에도 거의 못 잤거든. 나가자. 바다 가서 수영해야지. 진영은 말을 마치고 벌떡 일어나더니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고 나왔다. 해변까지 가는 길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폰으로 플래시를 켜서 앞을 밝히고 손을 꼭 붙잡은 채 조심조심 내려갔다.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쓸 수건도 여러 장 챙겼다. 해변의 양끝은 바위 절벽으로 꽉 막혀있는 데다가 펜션도 방풍림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멀리 작은 배가 한 척 떠있는 것 빼고는 온 사방이 숲과 하늘과 바다뿐이었다. 나와 진영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를 다른 시선 같은 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먹구름이 껴있고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높게 치고 있는 밤바다는 너무 추워서 걸치고 나간 옷 중 아무것도 벗지 못했다. 바다 가까이 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시 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걷기만 했다. 아쉽다. 진영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쉽네. 또 언제 오지? 또 올 거야, 여기를? 나는 모래사장 위에 불뚝 솟아있는 돌멩이 하나를 주워서 바다를 향해 힘껏 던졌다. 아직 한참 더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크게 일어난 흰 파도가 돌멩이를 삼켜버렸다. 그건 기대했던 장면이 아니어서 새 돌멩이를 던지려고 했는데 돌멩이 같은 건 더는 보이지 않았다. 안 올 거야? 또 오자. 대신
모래에 파묻혀 있던 나뭇가지 하나를 발견했다. 나무에서 잘려나온 지 한참 된 것이었다. 형태는 잘리기 전과 크게 다를 게 없겠지만 들어보니 속이 텅 빈 듯 가벼웠다. 강도도 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발로 한번 팍 밟으면 완전히 바스라질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을 있는 힘껏 멀리 던졌다. 그것은 바다에 가 닿지도 못했다. 돌아보니 진영은 몸을 떨고 있었다. 추워. 들어가자. 방으로 돌아와 시계를 봤을 때는 아직 자정을 넘지 않았었다. 진영은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고 싶다면서 펜션에 돌아오자마자 옷을 다 벗어던지고 욕조로 들어갔다. 진영과 나는 새벽녘에 잠들었기 때문에 퇴실 시간인 11시가 가까워서 주인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하지만 그 소리에 깬 것은 나뿐이었고 진영은 이미 일어나 밖으로 나가고 없었다. 짐도 말끔하게 싸두었는데 내가 일어나서 쓸 수 있도록 세면도구만 세면대 위에 놓아둔 채였다. 떠날 채비를 마치고 짐을 모두 차에 실은 뒤 진영에게 전화를 하니 해변에 있다고 했다. 금방 올 것 같지 않은 목소리라 내가 그리로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진영은 해변 끄트머리의 바위 절벽 아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바람이 많이 불어 휘날리는 검은 머리를 야구 모자로 꾹 눌러둔 게 멀리서도 보였다. 뭐해? 진영은 내가 말을 건넨 다음에야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봤는데 졸다 일어난 사람처럼 멍해 보였다. 진영이 팔을 뻗어 내 손을 잡아당기며 잠깐 앉았다가 라고 해서 나도 그 옆에 주저앉았다. 나도 한 대 달라고 하려다 말았다. 번번이 반년을 넘기지 못하고 금연에 실패하는 날 두고 진영은 사람이 끈기가 없어 큰일이라고 농담조로 말하곤 했다. 이번에는 반년을 넘겼다. 다시 또 농담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다. 지난밤에 비하면 파도가 잠잠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수영을 할 수 있을 만한 곳은 아니었다. 파고가 높고 거칠었다. 바닥도 완만하게 깊어지기보다 어느 순간 갑자기 푹 꺼져버릴 것 같았다. 나 같은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허우적대다가 가라앉아 버릴 것이다. 집에는 뭐라고 했어? 뭘? 누구랑 간다고 하고 왔어? 상주랑 간다고. 어제 통화도 상주 언니였지. 기억난다. 무성생식을 할 것 같다는. 뭐? 전에 그랬잖아. 상주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무성생식을 할 것 같다고. 너무 유아독존이라서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중성도 양성도 아니고 걔는 그냥 상주라고. 나중에 후손을 퍼뜨리고 싶어지면 아마 자가복제를 할 거라고. 어느 날 상주 언니가 본인과 똑같이 생긴 애를 하나 토해낸다고 해도 하나도 안 놀랄 거라고. 나는 언젠가 진영에게 상주에 대해 말한 것이 떠올라 웃었다. 그때 진영은 자기도 무성생식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나는 무성생식을 거듭하면 늘 똑같은 형질만 물려받기 때문에 나아지는 것도 없을 것이므로 좋을 게 하등 없다고 알려주었다. 그 말을 진영은 따분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다. 내가 진짜 무성생식이 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러고 싶었어? 뭐가? 나체 수영. 나도 왜 그랬을까 한참 생각했었다. 그러다 아무래도 몸이 소모품이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다. 닳고 낡아가는 부위는 많았다. 몇 해 전 발목을 한번 삔 뒤로는 조금만 오래 걸으면 발목이 시려오는 통에 고생을 했다. 시력도 점점 나빠졌고 치료가 필요한 치아 개수도 갈수록 늘었다. 그런 자잘한 것들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지난해에는 건강검진을 받던 중 자궁 근종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았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으니 그냥 지켜보자고 하던 의사가 근종의 크기가 커져서 아무래도 치료를 해야겠다고 말했을 때도 나는 아무렇지 않았다. 호르몬 치료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고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실제로 수술은 없었다. 그건 내 나이 또래 여성에게 흔한 일이었다. 암도 아니었고 개복을 해야 하는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진영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는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내가 자기보다 한참 더 늙은 사람이고 그래서 훨씬 먼저 죽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고 달아날까봐 그랬다. 도무지가 말도 안 되는 추론이었는데도 그때는 그런 게 두려웠다. 이제는 그런 일로 진영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또한 그것들은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 일을 진영에게 말했다. 몸이 다 늙어 없어지기 전에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아직 마음껏 될 때 맨몸으로 자연 속에 뛰어들면 어떨까. 그런 게 궁금했던 모양이라고. 그저 몸만 써서 할 수 있을 만한 제정신이 아닌 짓을 해보고 싶었다고. 다만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걱정할까봐 그랬다고만 해두었다. 진영은 화를 냈다. 그래도 말했어야지. 뭐하러 그래. 별일도 아닌데 괜히 걱정하고 마음 졸이고. 진영은 다시 또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불을 붙이는데 좀 애를 먹었다. 마음 졸이게 했어야지. 뭐하러. 같이 졸이게 해줬어야지. 나는 무슨 말을 더 할 수도 없고 더 하고 싶지도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어나. 그만 가자. 진영은 내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투명한 돌을 주었다. 파도에 휩쓸려 다니며 아주 마모되어 이제는 작은 돌멩이처럼 동글동글해진 유리 조각이었다. 녹색인 것을 보니 아마 소주병이었던 것 같다. 물에 젖어 반짝일 때는 보석처럼 빛난다 생각했는데 손에 쥐고 걷다 물기가 다 마른 것을 보았을 때는 그저 유리 조각일 뿐이었다. 예쁘게 돌돌 말린 소라 껍데기도 주었다. 빈 것인 줄 알았는데 개가 들어있었다. 슬금슬금 나오려는 것을 살짝 건드리자 안으로 쑥 들어갔다. 조금 삐져나와 있는 앞발을 건드리자 그마저 들어갔다. 자꾸자꾸 들어갔다. 거기 숨을 데가 무한정 있다는 듯이. 아주 캄캄하고 몸에 꼭 맞는 곳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해변에 돌려주고 다른 소라를 주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서 후후 하고 진영이 목소리를 불어넣었다. 두 번째 소라는 난생 처음 보는 모양의 소라였기 때문에 소라가 아닌 다른 이름이 있을 것 같았지만 소라라고 부르는 게 마음에 들었다. 그 이름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간직하게 된다면 내내 이번 여름을 추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푸른색 라이터도 주었다. 진영이 새 담배를 꺼내 물고는 불을 붙이려고 몇 번 달칵거려 보았지만 젖어서인지 속에 든 것이 기름이 아니라 바닷물이어서인지 불은 붙지 않았다. 결국 주머니에서 자신의 라이터를 꺼냈다. 일본어가 써있는 독일 파편도 주었다. 한국에서 파는 물건일지도 모르지만 일본에서부터 해류를 타고 온 것이라 믿고 싶었다. 일본어를 읽을 줄 아는 진영이 아루요라고 써있다고 알려주었다. 뭔가가 있다는 뜻인데 앞뒤가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주운 건 그 부분뿐이었으므로 무엇이 있다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물론 완전 다른 문장의 일부분일 수도 있었다.
말라 죽은 해마도 주었다. 해마는 해변으로 밀려온 미역들 틈에서 발견했는데 죽어서 말라 있었다. 살짝 잡았을 뿐인데도 부서져 버렸다. 그래도 부서진 채로 주었다. 이렇게 물이 많은데 어째서 말라 죽었을까? 죽은 건 다른 이유 때문이고 죽은 다음부터 말라가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아주 작아서 처음에는 해마인지도 몰랐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서 얼굴 가까이 가져오자 바다 비린내가 났다. 뭔가가 썩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불쾌한 냄새가 아니라 싱싱함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비린내였다. 물론 해마는 오래전에 죽었으니까 그 냄새는 해마의 것은 아니었다. 해파리도 발견했지만 그걸 줍지는 않았다. 해파리는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 축 늘어져 죽어 있었다. 진영아, 이것 봐. 나는 발끝으로 해파리를 툭툭 건드렸다. 미끄덩거리고 희게 투명한 해파리였다. 그거 알아? 해파리는 영원히 살 수도 있어. 진영은 피식 웃었다. 누가 과학쌤 아니랄까봐. 근데 아니잖아요. 뭐? 걘 죽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영생이 가능한 게 거기 그렇게 죽어있는데 무슨 영생 같은 소리야. 진영이 내 말을 툭 자르며 말해서 나는 하려던 말을 다 삼키고 죽은 해파리만 내려다보았다. 영원히 늙지 않을 텔로미어를 가졌음에도 해파리는 죽어 있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뭐가?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모든 게 다 지나간 다음에 결말만 딱 알려주길 원하냐고. 나는 곰곰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래 하고 대답했는데 그 뒤로 한참이나 진영이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곰곰 생각할 짬이 나서 생각해본 다음에도 대답은 여전히 그래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였다기보다는 아무리 긴밀한 사이라고 해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모든 것을 공유할 수는 없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다른 방식은 알지 못했다. 물론 병에 대해서는 말했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정말 겁이 났었고 금세 또 끝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 병보다도 더 두려웠던 그때 느낀 불안들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거야말로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그게 훨씬 나을 때도 있다고 생각해. 그럼 우린 끝이야. 진영은 담배꽁초를 모래사장 위로 던져버렸다. 뭐? 그게 우리 결말이야. 아무것도 안 말해줄 거면 같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뭐하러 그러냐니? 이렇게 같이 있다는 기분이 안 들게 할 거면, 나를 보호하기만 할 거면, 도대체. 진영은 손바닥에 쥐고 있던 것들도 다 던져버렸다. 유리돌과 소라가 모래사장에 쿡쿡 박혔다.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영의 말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왔다. 그것은 질문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았다. 아무 말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진영은 먼저 돌아가겠다며 나를 지나쳐갔다.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나도 해변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는 주운 것들을 다 버렸다. 손바닥에 끈적끈적한 소금기와 모래가 남아서 탈탈 털었지만 완전히 다 털어지지는 않았다. 가만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모래알갱이들이 반짝였다. 어쩌면 그건 완전히 잘게 부스러진 해마일지도 모른다. 독이 파편일 수도, 소라 껍데기이거나
나는 그것들을 마구 문질러 털어버렸는데 여행이 다 끝난 다음에도 모래알갱이들은 문득 발견되었다. 깨끗하게 빨아 널었던 옷자락에서, 가방에서, 신발에서, 눈가에서. 그때마다 내가 보호하려던 것은 늘 나 자신뿐이었다는 생각을 한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올라와 펜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주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영은 없었다. 진영이 언제쯤 떠났느냐고 물었더니 바로 조금 전이라며 지금 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내게는 나대로의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떠나버린 진영을 꼭 붙잡아야만 했다. 그런 충돌들 때문에 진영과 나는 이미 한 번 헤어졌었는지도 모른다. 다시 또 한 번. 시동을 걸면서 진영에게 할 말들을 연습했다. 마냥 좋은 얘기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들을 모두 전하고 나면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었다. 나는 손바닥에 배어나는 땀을 허벅지에 문질러 닦아가면서 진영의 뒷모습이 보일 때까지 천천히 차를 몰았다. 철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비포장 도로가 끝나고 국도가 나올 때까지 진영은 보이지 않았고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갔을지도 알 수 없었다. 뒤늦게 전화를 걸었지만 폰은 꺼져 있었다. 나는 순전히 운에 맡기며 차를 몰았지만 진영의 뒷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진영은 이미 어디에도 없었다. 진영이 내린 결론에 대해 나는 어떤 말도 더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뒤늦게 닥쳐왔다. 그게 내가 좋다고 말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나체로 수영할 만한 한적한 해변을 하나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래전에 그럴 목적으로 전 여자친구와, 그러니까 진영과 찾아간 적이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막상 갔을 때는 너무 추워서 나체 같은 건 되어보지도 못하고 걷기만 하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당연히 할 수 없었다. 그 뒤로 2번 더 만나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는 말은 더더욱. 그러니 다시 그곳에 가고 싶을 리가 없는데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여자친구가 그곳을 발견해냈다. 남해안에 있는 한적한 펜션, 작은 해변을 독점할 수 있는 곳. 몇 가지 검색어를 입력하자 그곳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기간에는 이미 예약이 다 차 있었다. 여기 정말 딱인데. 그 말에 나는 무심코 그렇다고 동의할 뻔했지만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 작은 해변이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혹시라도 해수욕을 즐기던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하러 달려올 안전 요원들도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이제 나는 수영을 잘하지만 실내 수영장과 바다는 완전 다르니까 다른 위험이 있을지도 몰랐다. 사진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이런 곳엔 을에 해양 쓰레기들이 밀려오게 마련이라고, 막상 가보면 냄새나고 더러울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그렇게 마구 말해놓고는 한 말들이 다 후회돼서 또 덧붙였다. 아닐지도 모르지. 그래, 안 가보고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는 다음 여름에는 일찌감치 예약을 해서 꼭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눈을 감으면 이 다음 해 여름의 풍경이 희미하게 일렁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래에 할 일들을 계획하다 보면 나는 그 여름을 이미 다 지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란 그 여름을 추억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수영은 못하고 해변을 걷기만 하다가 돌아올지도 모른다. 아무리 여름이라도 우리가 옷을 벗을 용기를 낼 수 있을 밤의 바다는 춥기만 할 테고, 이 다음 해에 우리는 다행히도 예전에 우리보다 더 늙었으니 혹이나 오기 같은 건
충동적인 농담 같은 건 그냥 지나간 시간에 다 묻어버리는 게 그리 어렵지도 않았다. 대신 우리는 함께 해변을 걷다가 쓸모없는 것들을 잔뜩 줍고 또 예쁜 소라 껍데기도 하나 주워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워온 소라 껍데기는 서랍 속 상자에 잘 넣어두었다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꺼내 귀를 갖다 대고 파도 소리를 듣고 또 들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줍는 것은 소라 껍데기가 아니라 독이 파편이나 라이터나 해마나 깨진 유리병 조각일 수도 있다. 셔틀콕일 수도 탁구채일 수도 있다. 계산기나 안경, 헤어드라이어, 상어 이빨, 열쇠, 요요, 연필깎이, 그 밖에 어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것일 수도 있다. 바다에 버려진 온갖 것들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 해변으로 밀려오게 마련이니까. 밀려오지 못한 나머지 것들은 해저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것이다. 바닷속을 그저 부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수면 위에 둥둥 떠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해변에 도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당연히 해변에 도착하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다. 온갖 미세한 것들이 다 헤아리지도 못할 정도로 손에 잡히지도 않을 형태로 바닷속을 떠다닌다. 우리는 해변을 거닐다 충동적으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마지막 순간엔 모든 걸 벗어던질지도 모른다. 해는 중천에 떠 쨍쨍하고 구름도 한 점 없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더위에 시달리다 내린 결정일 것이다. 마침내 바다에서 알몸으로 수영을 한다. 해변에서 점점 멀어지다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해변 가까이 떠내려오다가 다시 팔다리를 뻗어 내저으며 해변으로부터 멀어진다. 소금물에 젖은 등짝이며 목덜미가 햇볕에 바짝바짝 타는 것을, 수면 가까이의 미지근한 물과 발끝에 닿는 차가운 물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여자친구는 입속으로 왈칵 들어온 바닷물을 뱉어내고 숨을 몰아쉬면서 그런데 왜 다 벗고 수영을 하고 싶었어? 하고 물어볼 것이다. 물에 젖은 머리칼과 속눈썹이 아주 검다. 우리를 보호하려고 두껍게 바른 선크림이 어디로 씻겨나가는지를 잠깐 생각한다. 푸른 수면 아래로 여자친구의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이 희게 보인다. 몸뚱어리의 윤곽이 물렁하게 일그러진 것만 같지만 손을 뻗어 만져보면 몸은 곧게 이어진 채 그곳에 있다. 그게 안심이 된다. 차가운 바닷물에 오래 머문 살결은 더 탄탄하게 느껴진다. 나는 대답할 말을 가다듬고 싶어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잠수했다가 아니다. 그 질문은 그때까지 남아있지 않다. 뭐하러 그러냐니 그런 물음도 물론 없다.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오래오래 한가로운 수영을 한다. 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리기 전에 헤엄쳐 해변으로 돌아온다. 모래사장에는 우리가 벗어 개켜놓은 겉옷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우리는 머리 끝에서부터 뚝뚝 떨어지는 바닷물을 닦고 옷을 챙겨 입는다. 옷을 다 입은 다음에는 잠깐 그대로 따끈한 모래에 맨발을 파묻고 서서 이 다음 여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일들은 실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당장은 모든 것이 실현된 것처럼 말한다. 그럼에도 어쩌면 그 때문에 그에 대해 떠들어대는 일은 희한한 기쁨을 준다. 우리가 해변에서 주운 쓸모없는 것들은 이제 모래바람에 파묻히고 없다. 물론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가 모아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없다. 우리는 커다란 피치 타월을 함께 뒤집어 쓰고
해변을 떠난다. 천천히, 아직 오지 않은 날 쪽으로. 진영은 내가 가끔 자길 과거처럼 대한다고 말했었다. 때로는 미래처럼. 자신이 겪은 걸 이미 내가 다 겪었다고, 끝난 고민이라고, 어차피 나와 비슷한 식으로 살게 될 거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때로는 앞으로 진영이 겪을 일을 나는 함께 겪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 밤에 펜션에서 함께 욕조에 앉아 있다가 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모든 시작이 선명한 것은 아니니까. 언제 우리가 끝나기 시작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다음에도 한 번 더 생각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다음 만남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그 생각들은 점점 희미해질 것이고, 그러다 마침내 더는 생각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내가 뭘 잊고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